안녕하세요. 인더스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인더스텔라 수소 영상이 조회수 50만을 넘었어요. 너무 소중해요, 진짜. 이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던데 그 안에 궁금한 산업을 물어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조선 해운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그 댓글에서 시작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진짜 다 적어놓고 이렇게 흥미로운 게 없나 꾸준히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산업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린 쉬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새 곳곳에 그린이 붙죠. 해운과 조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규제가 시장의 변화를, 때로는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지난 컨텐츠에서 함께 보셨죠. 탄소 규제가 이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게 푸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각 기업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이 기업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쓸지, 수소 연료 전지를 쓸지, 이퓨얼을 쓸지, 또 배터리를 쓴다면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쓸지,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해서 다르게 대응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해운 조선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해외 무역 의존도는 60%에 가까웠습니다. 작년엔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수출이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절반에 가깝죠. 가까운 일본이 32% 정도, 중국이 28% 정도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요한 10대 수출 산업에 해운 그리고 선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운, 조선업이 한국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산업에 관련된 파이낸셜 타임스의 6월 17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Green Shipping, Mooted Carbon Tax Set to Make Waves. 그러니까 탄소세가 해운 조선업에 어떤 종류의 이런 파도를 만들게 될지 주목해야 된다는 글이죠. 오늘은 이 기사를 인더스텔라 스타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선박에 주로 쓰이는 연료는 벙커유, 그 중에서도 벙커 CU였거든요. 그런데 이 벙커유의 문제는 탄소 배출이 상당하다는 거였습니다. 탄소 배출에 신경을 쓰지 않던 시절엔 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냥 썼었는데 이 탄소 배출이 규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친환경적인 대안연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친환경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그냥 이 가성비 측면에서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니까 환경에 유해한 연료는 비용이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금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벙커유에는 탄소세도 붙고 또 친환경 연료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니까 벙커유의 가성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Shipping needs a plan,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대안으로 꼽히는 게 그린 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그린 암모니아, 그리고 그린 메탄올입니다. 그리고 이 연료들의 공통점은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수소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피디님 여기다 이렇게 수소 강조 빡 이런 거 넣어주세요. 네, 예전 영상 링크도 좀 달아주시고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린 수소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고요. 그린 암모니아는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죠. 그래서 해운 조선업에서는 이 그린 메탄올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린 메탄올은 바이오매스나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수소랑 반응시켜서 만드는 거죠. 실제로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는 배가 벌써 한 130대 정도 주문이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 기사의 핵심인데 벙커유, 메탄올, 연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배를 새로 만들지? 수소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흥미로운 기사거든요. 그래서 뭐가 흥미로운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 놈의 규제가 참 많죠. 이 기후 위기든 아니면 에너지 안보든 EU가 어떻게 됐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글로벌 의제가 설정이 되면서 탄소 절감을 위한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생각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거든요.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 중 2에서 3% 정도가 선박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2.9% 수준, 독일은 1.8%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총 탄소 배출량이랑 맞먹는 정도의 상당한 양인 거죠. 이 규제라는 건 거참 신경 쓰이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죠. 그리고 배의 경우엔 탄소 배출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항구에 정박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영해,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공해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것처럼 우리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해고요. 이 영역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해는 국제 항해를 하는 여러 나라의 선박이 지나가는데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한 국가가 나서서 룰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1948년에 유엔 산하에 공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만드는 기구를 만듭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는 기관이 그겁니다. 이건 조금 TMI인데 아무래도 국제항해를 한다고 하면 이 공해를 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배가 공해를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O 사무총장은 바다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다의 대통령이 한국인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015년에 당선돼서 2016년부터 쭉 이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진짜 TMI. 아무튼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상에서의 안전부터 시작해서 바다나 운하의 수질 오염, 선박의 탄소 배출에도 관여를 합니다. 지난 7월엔 새로운 탄소 절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2008년에 배출했던 탄소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 2040년엔 70%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아예 탄소 중립을 하자고 목표를 확 높였습니다. 원래 2050년까지 70% 줄이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넷제로를 하라는 거니까 좀 더 빨리 하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국제기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이거 들으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2020년에 IMO에서 황산화물 규제를 강화했을 때 업계에서 사실 비슷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 황산화물은 질소산화물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에 들어가는 가성비 끝내주는 연료 때문인 건데 일단 국제항해는 항해 거리 자체가 상당하잖아요. 부산항에서 일본 스가루 해협을 거쳐서 미국 LA 롱비치항까지 가는 이 항해 거리는 9,700km 정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12번 왕복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연료비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싼 걸 쓰죠. 이 원유를 끓여서 처음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그다음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 그다음 디젤 붓고 그 다음에 남는 이 불순물도 많고 무겁고 더 끈적끈적한 중유를 배 연료로 씁니다. 이거 그 다음이 아스팔트 만드는 데 쓰는 찌꺼기인 거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 중에서도 가장 하급 원료를 쓰는 거죠. 중유도 또 A급, B급, C급으로 나누거든요. 선박의 원료는 이 중유 중에서도 가장 하급인 C급 원료, 벙커 CU를 씁니다. 당연히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항해를 하는 큰 배는 연료 탱크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이 먼 바다에 나가면 싼 연료를 써서 매연을 실컷 뿜다가 사람이 사는 육지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매연이 조금 덜한 비싼 연료를 쓰기 위한 거라고 하죠. 그런데 유해 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IMO가 2020년에 이 황산화물 규제를 만들어서 연료에 들어있는 황 함유량을 기존의 3.5%에서 0.5%로 확 낮추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항구 주변이나 보호구역 같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황산화물 함유량을 0.1% 이하로 낮추라고 하고, 그리고 0.1%를 못 맞추면 아예 입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입항 금지, 막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니까 이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은 이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를 썼던 겁니다. 실제로 이 규제를 통해서 이 단기간에 선박에서 배출되었던 황산화물이 한 70% 가까이 확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황산화물 배출량은 약 1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연료비가 올랐겠죠. 벙커 CU랑 저유황유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날 때 한 톤당 $500 넘게도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 2분기를 전후해서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2 이상 난 적이 있었죠. 또 벙커 CU에 최적화된 엔진에 좀 다른 연료를 넣은 거니까 이 엔진에 무리가 가는 측면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탄소 규제? 뭐 그거 해봤자 무슨 영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입항 금지 같은 페널티에 비용도 증가하고 뭐 대한연료로 전환할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까지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선박과 해상운송의 필수적인 이 연료의 경제성이 달라지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게 해운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벙커유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친환경 연료보다 훨씬 쌉니다.
벙커유는 작년 기준 톤당 800에서 900달러 선이거든요. 이 숫자로 보여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연료 효율이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연료 효율이 비슷하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강한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톤당 가격을 보면 수소 연료 전지에 필요한 그린 수소가 가장 저렴한 것도 키로당 2.5달러. 그러니까 1대1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톤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대충 계산해봐도 그린 수소는 톤당 2,000달러 이상인 거죠. 암모니아가 톤당 1,20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메탄올은 톤당 1,400달러 수준. 그러니까 벙커유가 훨씬 싼 거죠. 그런데 만약에 벙커유로 1톤을 썼을 때 3톤의 탄소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EU의 탄소거래 시스템 ETS에서 2024년부터 선박에 부과될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은 톤당 90유로 정도거든요. 달러로 하면 98달러 정도니까 벙커유 1톤에서 3톤의 탄소가 나오는 거니까 3배인 294달러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벙커유의 실질적인 가격은 900달러에다가 294달러를 더하는 거니까 톤당 1194달러인 거죠. 아까 메탄올이 톤당 1400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6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유가가 계속 달라지긴 하지만 이 탄소 배출량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가 있으니까 일단 벙커유를 쓰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선박 운영비의 50에서 70%가 연료비라고 하잖아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크기가 축구장 4배 이렇더라고요. HMM 알헤시라스, 삼성중공업 에버에이스도 이 순위권 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선박에는 당연히 연료유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7,000톤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200리터짜리 드럼통으로 35,00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유도 이틀씩 걸린다고 하고 아무튼 이 7,000톤의 연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벙커유가 톤당 800달러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만 560만 달러, 한화로 한 72, 3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24,000개씩 싣는 이런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 사실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핵심은 이 탄소 규제라는 게 연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친환경 연료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게 하려고 정부가 지원금을 써서 이 친환경 연료의 실질적인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료의 전환은 시점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이 기업들이 탄소 규제를 대비해서 주 연료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 수소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고 그린 암모니아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됐던 건 LNG였죠. LNG를 연료로 써서 가는 배를 LNG 추진선이라고 하잖아요. LNG를 운반하는 운반선이랑은 좀 다른 거죠. LNG는 석탄, 석유 같은 이 화석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 유용할 거다 이렇게 봤던 연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LNG 프로젝트가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달라지면 이 연료를 보급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을 그동안 많이 수주하고 인도했죠. 기존의 연료, LNG뿐만 아니라 이 LPG도 연료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의 이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포함해서 110척의 LNG 추진선 건조 계약을 따냈다고 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작년에 수주했던 44척 전체가 LNG 추진선이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IMO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강력한 탄소 절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원래는 2050년에 70%를 줄이라고 했었는데 지난 7월에 70%가 아니라 아예 넷제로를 하라고 더 센 걸 내놓았다고 말씀드렸죠. LNG는 벙커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지 절대 탄소 배출량이 적지 않죠. 사실 기존에 70%를 줄이라고 했던 건 이 탄소 포집과 활용, CCUS와 같이 이렇게 붙으면 달성이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넷제로로 만든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혹시라도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그걸 다 포집해서 넷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CCUS로 탄소를 100% 포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2050년에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면 LNG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는 한 번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잖아요. 물론 엔진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 다음을 대비하는 여러 친환경 선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디젤,
암모니아 선박도 있고 식물이나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든 다음에 이걸 원료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그리고 그린 메탄올 같은 게 그런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대비하는 거라고 하는 이유는 그린 메탄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시면 이렇게 바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린 메탄올은 바이오매스나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수소랑 반응시켜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활용되는 수소는 그린 수소여야 합니다. 해운 조선사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생산된 그린 수소가 곧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그린 메탄올을 주 연료로 하는 선박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린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는 배가 전 세계적으로 벌써 130대 정도 주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린 메탄올이 답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뭐가 주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조선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박의 수명은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잖아요. 현실적으로는 25년 정도를 보죠. 가장 최근의 슈퍼사이클을 2006년에서 2008년 여기로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배라고 하면 이 수명이 20년인 애는 2026년, 25년이면 2031년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배가 필요한 시기가 곧 올 거라는 얘기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새로운 수주가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앞으로 10년간은 교체 주기에 해당하니까 배는 한번 건조하면 꽤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황이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발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염물질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국제해사기구가 올해 내놓은 정책 중에 이 선박의 탄소 집약도 지수를 조사해서 탄소 배출 효율 기준에 따라 선박의 등급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에너지 효율 등급처럼 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제일 낮은 2등급 선박은 1년 이내에 C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 기한 내에 개선이 안 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해야겠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니까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탄소 저감 장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규제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오래된 노후 선박은 교체를 조금 더 서두르는 거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가 같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조선업계 상황을 보면 LNG선 수주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바이오매스든 그린 메탄올이든 어떤 대한 선박이 가장 효과적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지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일본, 캐나다, EU, 영국 이런 국가들에서는 2035년에 이 내연기관 엔진을 단 신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드릴게요, 전환해보는 거 어떠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판매 자체를 전기차랑 수소차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박도 자동차랑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제시한다는 건 CCUS가 완벽하게 탄소를 포집해주지 않는 한 LNG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7월 17일 세계 최초 그린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이 울산항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해운회사 머스크는 전 세계 해운업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이잖아요. 이 머스크가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2100TEU 규모의 그린 메탄올 컨테이너 선박이 운항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그린 메탄올을 수입해와서 선박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변화는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각 산업들이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 이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우리 자주 오래 봐요. 끝. 한 번만 더 하시죠.